화성 표면에 우주복 없이 서는 순간 당신의 혀 위에 있는 침이 끓기 시작합니다. 눈알 속 수분이 증발하고 폐가 터지며 15초 만에 의식을 잃죠. 할리우드 영화처럼 숨만 참으면 잠깐 버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성이 조금만 더 컸으면 태양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 우주선이 대기권에서 마찰열로 불타오른다는 상식, 달이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위성이라는 믿음까지. 우리가 교과서와 다큐멘터리에서 배운 태양계 지식 중 상당수가 완전히 틀렸거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태양계의 가짜 상식들을 하나씩 부숴드리려고 합니다. 화성 생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죠. SF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화성에서 헬멧이 깨지거나 우주복에 구멍이 나도 잠깐 숨을 참고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화성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물속에서 숨 참듯이 몇 초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에 불과한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 기준으로 고도 35km 상공의 압력과 맞먹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고도가 약 10km인데 거기서도 산소 마스크 없이는 몇 분을 못 버티거든요. 35km는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환경이고 사실상 진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바로 비등증이라는 겁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기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높은 산에서 밥이 설익는 것도 기압이 낮아서 물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이죠. 화성처럼 기압이 극도로 낮은 환경에서는 체온인 36도에서 37도 정도의 온도만으로도 체내 수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입안의 침이 펄펄 끓어오르고 눈알 속 수분이 기화하며 코와 목구멍과 폐의 점막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아래 조직에 녹아있던 질소 같은 가스가 팽창하면서 몸이 정상 크기의 2배까지 부풀어 오르는데, 영화에서처럼 터지지는 않지만 조직 손상은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죠. 피부가 탄력이 있어서 폭발하지 않는 거지, 내부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숨을 참으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겁니다. 폐 속에 있던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폐포가 찢어지는 폐기압 손상이 발생하거든요. 잠수부들이 급상승할 때 겪는 감압병과 비슷한데, 화성에서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발적 감압 상황에서는 오히려 즉시 숨을 내뱉는 게 정석이라고 해요. 숨을 참으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직관이 완전히 틀린 거죠.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인데 적도 지방 한여름에는 영상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극지방 겨울에는 영하 125도까지 내려갑니다. 얇은 대기 때문에 자외선이 거의 여과 없이 지표면에 도달해서 피부와 눈에 즉각적인 화상을 입히고 자기장이 거의 없어서 우주 방사선과 태양 입자가 그대로 쏟아지죠. 지구의 진공 챔버 실험에서 화성과 유사한 압력에 노출된 피험자들을 관찰한 결과가 있는데, 15초 이내에 의식을 잃었고 압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90초 이내에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1966년 나사에서 우주복 테스트 중 진공 챔버 사고가 있었는데, 피험자는 14초 만에 의식을 잃었고 다행히 27초 만에 압력이 회복되어 살아남았지만 혀 위에서 침이 끓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기억했다고 증언했어요. 우주복은 선택 장비가 아니라 심장과 폐를 대체하는 완전한 생명 유지 시스템인 거죠. 기압 조절,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 제거, 온도 조절, 방사선 차폐까지 모든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화성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불편한 환경이 아니라 우주 공간만큼이나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곳이에요.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벌어지는 일을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 캡슐이 대기와 마찰하면서 열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내는 것처럼 우주선 표면이 공기 분자와 부딪히면서 뜨거워진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실제 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주범은 단열 압축이라는 현상입니다. 우주 캡슐이 초속 7에서 8km, 시속으로 따지면 25,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대기권에 돌입하면 앞쪽의 공기가 미처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극도로 압축됩니다. 총알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니까 공기 분자들이 반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 펌프를 빠르게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펌프의 끝부분이 뜨거워지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공기를 압축하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대기권 재진입에서는 이 압축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캡슐 앞쪽 공기의 온도가 섭씨 165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3000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이 온도면 공기 분자가 이온화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주선 주변을 감싸는 그 타오르는 빛의 정체예요. 태양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인데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열은
그것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마찰에 의한 가열도 일부 기여하긴 하지만 이건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진짜 열은 우주선 앞에서 형성되는 충격파가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열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열을 관리하기 위해 우주 캡슐의 열 차폐막은 상마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페놀 수지나 피카 같은 특수 소재가 의도적으로 녹아내리고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가스층이 캡슐 본체를 뜨거운 플라즈마로부터 단열시키죠. 열 차폐막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캡슐을 보호하는 거예요. 캡슐의 뭉툭한 형태도 우연이 아닌데, 이 모양이 충격파를 표면에서 떨어뜨려 가장 뜨거운 플라즈마가 직접 닿지 않게 만듭니다. 재진입 중에 몇 분간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 아시죠? 이건 이온화된 플라즈마가 전파를 차단하기 때문인데, 단순한 마찰이었다면 이런 현상은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플라즈마 물리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목성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성이 조금만 더 질량이 컸다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실패한 별이라는 로맨틱한 별명까지 붙었는데, 마치 목성이 별이 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깝게 실패한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목성은 별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별이 되려면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걸 점화하려면 목성 질량의 약 80배, 태양 질량으로 치면 0.08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최소 1000만도 이상이어야 하고 압력도 상상을 초월해야 해요. 그 임계점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질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8배인데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태양은 목성보다 1048배나 무겁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깝게 실패한 게 아니라 목표의 1%에도 못 미친 거예요. 마라톤으로 치면 출발선에서 400m도 못 간 거나 마찬가지죠. 수소 핵융합은 못해도 중수소 핵융합은 할 수 있는 갈색 외성이 되려면 최소 목성 질량의 13배는 필요한데, 목성은 이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성분이 태양과 비슷하게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별이 될 뻔한 건 아닌 거죠. 밀가루가 있다고 빵이 되는 게 아니듯이 재료가 같다고 해서 결과물이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별과 행성은 태어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별은 거대한 분자 구름이 중력으로 붕괴하면서 탄생하는데, 하나의 구름에서 수백에서 수천 개의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반면 행성은 이미 형성된 별 주변의 원시 행성계의 원반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이 먼저 태어나고 그 주변에 남은 먼지와 가스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목성도 처음에는 암석질 핵으로 시작해서 주변 가스를 끌어모았는데 태양풍이 남은 가스를 쓸어버리면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목성이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1.6배를 방출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핵융합이 아니라 형성 당시의 잔열과 중력 수축으로 인한 에너지예요. 목성은 지금도 매년 약 2cm씩 수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력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방출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수축도 멈추고 목성은 점점 식어갈 거예요. 별이 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달에 대한 오해도 풀어봅시다. 밤하늘에서 저렇게 크게 보이니까 태양계 최대 위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5번째로 큰 위성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위성은 목성의 가니메데인데 지름이 528km로 수성보다도 커요. 수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데 위성이 행성보다 큰 거죠. 가니메데는 자체적인 자기장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행성보다 더 행성 같습니다. 그 다음이 토성의 타이탄으로 5150km인데 타이탄은 두꺼운 대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표면에 액체가 있는 유일한 천체예요. 물론 물이 아니라 메탄과 에탄이지만요. 목성의 칼리스토가 4821km, 역시 목성의 이오가 3643km이고 그제야 지름 3474km인 우리 달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달이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행성 대비 상대적 크기입니다. 달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약 27%에 달하는데 이건 태양계 행성과 위성 관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에요. 가니메데는 목성의 3.7%, 타이탄은 토성의 4.4%밖 안 됩니다. 이 비율이 워낙 높아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달을 행성과 위성이 아니라 이중행성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이 지구 표면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구 중심에서 17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위성이 생긴 이유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거대 충돌설입니다. 약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 테이아가 초기 지구와 충돌했는데 이 충격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두 천체의 멘틀 일부가 증발하면서 궤도 위로 튕겨나갔고 이 물질이 뭉쳐서 달이 됐다는 거예요. 충돌 각도가 비스듬해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표면은 용암 바다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가설은 여러 가지를 설명해줘요. 달의 밀도가 지구보다 낮은 이유, 달에 큰 철핵이 없는 이유, 지구 멘틀과 달의 화학적 구성이 비슷한 이유까지요. 아폴로 미션에서 가져온 월석 분석 결과도 이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흑점에 대한 오해도 재미있습니다. 태양 사진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라 차갑거나 죽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흑점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흑점의 온도는 섭씨 3500도에서 4000도 사이인데 주변 광구가 5500도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온도는 대부분의 적색 외성보다 뜨거운 수준입니다. 철이 녹는 온도가 약 1500도인데 흑점은 그것의 2배 갖는 온도를 자랑하죠. 용광로보다 훨씬 뜨거운데 어둡다고 불리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평균적인 흑점 하나의 지름이 5만 킬로미터가 넘는데 지구 지름이 약 1만 3천 킬로미터니까 지구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큰 흑점은 지구 10개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흑점을 떼어내서 밤하늘에 띄워놓으면 보름달만큼 밝게 빛날 정도라고 합니다. 흑점이 생기는 원리는 강력한 자기장 때문인데 최대 4000가우스에 달하는 자기장이 광구를 뚫고 올라오면서 내부에서 표면으로 열을 운반하는 대류 현상을 억제합니다. 지구 자기장이 약 0가우스인데 흑점의 자기장은 그것의 8000배에 달하는 거예요. 흑점의 숫자와 크기는 약 11년 주기로 변하는데 태양 활동 극대기에는 수십 개의 흑점이 나타나고 일부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두워 보이는 영역들이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 같은 폭발적 현상의 진원지예요. 강력한 자기장이 꼬이고 재배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고에너지 하전 입자를 우주로 내뿜어서 지구의 통신망과 전력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1859년 캐링턴 이벤트라고 불리는 초대형 태양 폭풍이 발생했을 때는 전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일부 전신신 운영자들이 전기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어둡게 보인다고 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영역인 게 절대 아닌 거죠. 태양계의 나이에 대한 오해도 다뤄볼까요?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됐으니까 태양계도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마치 별과 행성이 우주의 원래 구성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태양계는 우주 역사에서 보면 꽤 젊은 편입니다. 우주 나이가 약 138년인데 태양계는 46억 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주가 이미 92억 년이나 존재한 뒤에야 태양이 처음 불을 밝힌 건데 이건 전체 우주 역사의 3분의 2가 지나간 시점입니다. 우주가 100살 노인이라면 태양계는 33살 정도인 셈이에요.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수소, 헬륨, 그리고 아주 소량의 리튬만 존재했습니다. 지구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규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아예 없었어요. 이런 원소들은 별의 핵에서 핵합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태양은 이미 2세대의 별을 거쳐 정제된 물질로 탄생한 3세대 별인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에 폭발한 별들의 잔해라는 거죠. 운석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동위 원소 비율은 태양계가 형성되기 불과 수백만 년 전에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음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그 폭발의 충격파가 태양계를 만든 분자구름의 붕괴를 촉발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행성 충돌 위협과 핵폭탄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아마겟돈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에 핵폭탄을 보내서 산산조각 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대중의 상상력에 깊이 각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행성 위협의 해결책으로 핵폭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우주에는 대기가 없어서 폭발의 충격파를 전달할 매개체가 없거든요. 지구에서 핵폭발의 파괴력 상당 부분이 대기를 통한 충격파에서 나오는데 우주에서는 주로 방사성과 입자 흐름만 방출됩니다. 소행성 표면이나 내부에서 폭발시킨다고 해도 완전히 가루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파편들은 원래 궤도를 따라 계속 지구 쪽으로 날아옵니다. 하나의 거대한 충돌 대신 수십 개의 파편이 쏟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부 파편은 여전히 대재앙을 일으킬 만큼 클 수 있고요. 게다가 많은 소행성이 단단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중력으로 느슨하게 뭉쳐있는 자갈 더미 같은 구조라서 폭발이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뭉칠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 류구와 베누를 탐사한 결과 이런 구조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상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파괴가 아니라 궤도 변경입니다. 핵폭발을 소행성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일으켜서 한쪽 표면을 기화시키면 그 반작용으로 소행성이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로켓이 연료를 분사하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나사의 다트 미션은 2022년에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행성 방어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에요.
수십 년의 여유가 있으면 아주 작은 궤도 수정만으로 충분하지만 몇 달밖에 없으면 현재 기술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근접 소행성 탐지 프로그램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위협을 미리 발견해야 대응할 시간이 생기니까요. 태양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오해였죠. 우주는 우리의 직관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면서도 무자비합니다. 혹시 다른 우주 상식 중에 진짜인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